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었던 분이, 자, 이후에 중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대로, 요 태조왕 다음에, 체제를 완벽하게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어느 정도 완성했던 왕이 바로 고국 천왕이 되겠어요. 고국 천왕. 자, 우리가 이제, 1에서 2세기쯤에는 누구? 태조왕. 있고, 그 다음에, 고국 천왕이 있다고 했었죠. 고국 천왕. 체제. 중앙집권의 기틀 마련인데, 자, 보세요. 이때는 세습을 했습니다. 태조왕 때는 게르부 고씨가 왕이 됐다. 이거는 부족 내 세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족 내 세습이 이제 좀 더 강화되었죠. 뭘로? 네, 이렇게. 부자 세습으로. 또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부족 내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중앙 권력이 더욱더 집중됐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그렇죠? 권력이 더욱더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부 체제라고 했습니다. 오부. 오부인데 당시 오부 체제인데 이 오부는 무슨 성격? 부족적 성격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각자 영역을 강조하는 부족적 성격이었는데 요게 어떻게 해요? 자,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성격의 오부가 되었다. 자, 일단 오부죠. 부족적 성격 오부가 행정적 성격. 행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넌 더 이상 이제 어느 고구려란 땅에 있는 저쪽 지역에 뭐 서쪽에 있는 하나의 독립적 세력이 아니야. 자치적 세력이 아니라 너는 이제 고구려 영토 안에 있는 그저 행정구역이라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제 여러 행정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도가 뭐 경상도니 경기도니 강원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듯이 너희들도 이제 더 이상의 각자의 그 자치 세력이 아닌 그저 이제 고구려 영토 안에 있는 행정 세력에 불과해. 행정적 성격의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중앙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흡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 집권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 행정적 성격 5부로 개편되었고 부자 상속의 왕의 세습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고국천왕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였다?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국상을파소의 건입니다. 국상을파소. 자, 누구 국상? 국상은 고구려 초기 때 재상을 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면은 율령이 반포되는 그 시점에 가면 이제 대대로라고 하고 있고요. 맨 이제 고구려 말에 가면은 이제 망리지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쓰는데 초기 때는 을파소라고 불렀어요. 을파소, 국상. 을파소가 아니고 을파소 이름이고 당시 재상이었던 국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빈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빈민들에게 춘대춘합으로 이제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지? 농사 잘 안 됐지? 이번에 국가에서 말이야 봄철에 곡식을 빌려줄 테니까 가을에 추수하면 그때 갚아. 봄에 대출해 줄 테니까 가을에 납부해. 이런 거죠. 춘대춘합의 빈민구일제. 농민들, 그죠? 빈민들, 특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봄철에 이제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이다. 이것도 하나의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인데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여기 있던 많은 백성들은요, 자기의 짱이 누구라고 생각했냐? 자기 왕이. 여기는 오부족에 있는 부족장들을 생각했거든요. 부족장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니야. 이제 부족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니들의 왕이야. 걔들은 내 밑에 이제 들어왔어. 내 밑에 이제 그냥 행정구역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얘네들한테 이제 와서 뭐 곡식 빌리고 이러지 말고, 왕인 나에게 와서 빌리란 말이야. 내가 니들의 왕이니까. 이런 거죠. 또 하나의 빈민구일이라는 하나의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또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차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 2세기 때 태조왕, 고국천왕까지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3세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3세기 때는 위기예요. 위기. 3세기 위기. 그쵸? 위기. 3세기 때는 위기였다. 당시 왕이 누구였냐? 동천왕이란 왕이랍니다. 동천왕. 3세기 때 위기였는데 동천왕. 자, 요거 잠깐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냥 위기였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점검하자면 여기 고구려가 있고요. 당시 이쪽에 중국에서는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누구?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가 삼국지를 형성하고 있었죠. 삼국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삼국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가 이들을 좀 견제하고자 누구하고? 고구려와 통교를 합니다. 저기 맞죠? 오와 교류했다라는 거. 오와 통교를 했다라는 거죠. 오와 통교를 했다. 그러자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위나라가 어디다가 고구려 쪽에 손을 내밉니다. 너희들 말이야, 오하고의 통교로 교류를 끊고 우리하고 교류한다면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게 많은데 라면서 고구려를 유혹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두 나라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때 고구려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선택은 오와 통교를 끊은 거예요. 위나라를 선택합니다. 역시 송건보다는 그래도 조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위나라가 뭘 해주기로 했어? 내가 줄 게 있는데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도 저기 위에 있던 선비족들 신경 쓰이지, 그치? 선비족들은 저쪽 옛날에 흉노가 새롭게 이제 옛 흉노족이랑 마찬가지, 옛 흉노족이랑 마찬가지였던 선비족 애들인데 유목민족들이야. 유목민족들은 소나 말 같은 거 끌고 와갖고 말 같은 거 끌고 와갖고 이쪽에서 풀 뜯고 가요. 양 같은 거 끌고 와서 풀 뜯고 풀만 뜯는 게 아니고 얘들도 뜯어먹고 하는 게 방금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이런 거죠. 일단 얘네들도 신경 쓰이는데 일단 저기 있는 선비족부터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할까 이런 거야. 같이 할까. 그러면 만약에 너랑 같이 해서 선비족을 밀어낸다면 내가 요동 지역에다가 내가 성을 쌓게 해줄 텐데 이런 거죠. 솔깃한 제안이야.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도 알겠다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선비족을 밀어냅니다. 성공. 그런데 위나라가 배신한 거죠. 그럴 줄 알았지? 여기다 내가 성 쌓게 해줄 줄 알았지? 아니다 이놈아 이러면서 위나라가 당시 장수였던 관구검이란 장수를 보내갖고 고구려를 기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믿었던 위나라에게 결국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동천왕이 국내성에서 옥저까지 피난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가 바로 뭐예요? 고구려의 위기예요. 3세기 동천왕 때 오와 교류하기도 했는데 오와의 교류를 끊고 위나라와 교류하고 위나라와 함께 저기 있는 선비족을 몰아내자 여기 있던 광구검이 오히려 위나라 조조가 광구검에서 오히려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고구려가 위기예요. 성이 무너졌거든. 당시 고구려 국내성에 있던 환도성이 무너지고 이쪽으로 옥저까지 피난 갔다. 이때 위나라 고구려에 밀렸던 선비족은 어디로 갑니까? 옆 나라로 간 거야. 옆으로. 이쪽 가기 힘드니까 옆으로 간 거야. 누구 뜯어먹은 거야? 이때는 위나라 고구려 가끔 뜯어먹었는데 갑자기 부여를 뜯어먹은 거죠. 우리 앞에서 부여 봤잖아. 3세기 때 선비족의 공격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우리 수업했을 때 선비족의 3세기 때 선비족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3세기 때. 부여가 이제 당시 선비족의 공격을 받았다. 모용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알겠지? 자, 이때가 이제 위기였다. 광구검에. 그래서 여기 광구검 기공비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이 위기 속에서 과연 고구려의 또 하나의 선택은 위기 속에서 선택은 미천왕 때. 미천왕 때 이때 안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에게 당할 수는 없다. 중국에 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이곳을 치자 이런 거죠. 왜? 어딜 치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동네로서 이 지역 명칭이 뭐냐? 서암평이라는 지역이에요. 서암평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서암평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중국 세력들은요. 보통 공격 루트가 두 개죠. 이쪽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이 산둥반도의 수군을 딱 집결시킨 다음에 요동반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격 루트가 두 개죠. 이쪽으로 아예 육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되게 멀어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국 세력이 있었죠. 한반도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여기 평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한 9년 세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9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9년 세력이 있었으니 그 9년 세력이 누구다? 들어봤을 거예요. 낭랑. 우리가 한나라가 고전 멸망시킨 다음에 낭랑, 임둔, 진번, 현토 같은 4개 9년 세우는데 나머지는 고구려가 막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 복속됩니다. 복속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평양 지역에 낭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낭랑과 함께 뭐 하는 거야?
연합 공격, 합동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중국의 고구려 침략에 대한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치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를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못 들어오게, 그렇지? 여기를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천왕이 어디를부터 먼저 점령한다? 서암평을 점령합니다.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서암평을 점령한다. 그렇죠? 점령하니까 여기를 점령하는 순간 낭랑은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암평 점령 후에 고립된 낭랑을 중국으로 쫓아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낭랑군 축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뭔지 몰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대방군은 건 도대체 뭡니까라는 거. 대방군. 대방군은요. 낭랑이 나중에 요 밑에 지역에 있는 낭랑이 분할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대방군을 또 살을 세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낭랑군이 분화한 거예요. 낭랑군이 분화해서 이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군현을 세웠는데 그게 대방군입니다. 그러니까 낭랑의 분화된, 한마디로 뭐 낭랑의 새끼?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방군까지 축출한다. 그래서 낭랑 대방 축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암평 점령 후에 고립된 낭랑과 대방을 결국 중국으로 쫓아내면서 이제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됩니다.